제가 들려드릴 47번째 책은 뚜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뚜르게네프는 러시아 작가고요.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이 첫사랑이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의 대표작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어요.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모파상이나 빅토르 위고, 알퐁스 도떼, 에밀 졸라, 조르주 상드, 헨리 제임스 등등 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요.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도 많이 했고 러시아 작품을 번역해서 유럽에 소개도 많이 했어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영락한 귀족이어서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돈 많은 연상의 어머니와 결혼했고요. 집안 분위기는 좀 어두웠어요. 이건 그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쓰였고요. 이 첫사랑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소설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첫사랑, 이 책은 순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고요. 나이는 16살입니다. 16은 아마 그쪽 나이겠죠. 책에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볼데마르라고 불리는데 저도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때는 1833년 여름. 볼데마르는 모스크바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형제는 없고 외아들입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집안에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마지막 가정교사가 나간 후부터는 더욱 자유로웠어요. 부모님은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에 별장을 빌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연상이었는데 아버지는 돈 때문에 어머니와 결혼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슬픔에 쌓여 있었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흥분하고 화를 냈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그걸 잘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냉정하고 무관심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잘생겼고요. 세련됐고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과는 좀 달랐는데 친절하면서도 공부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모욕을 주는 일도 없었고요. 자유를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아들에게 정중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볼데마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취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하며 자신은 자신에게 속해 있어야 하고 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건 자신의 의지며 그건 자유보다 더 좋은 권력을 준다고 말했어요. 5월에 별장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첫 주간은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었어요. 볼데마르는 별장 바로 앞에 있는 네스쿠치네의 공원을 거닐기도 했고 관문 밖으로도 나갔으며 그럴 땐 언제나 책을 끼고 다녔어요. 몸 안에서는 피가 약동하고 뿌듯하면서 달콤한 기분이 들었죠.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공상에도 잠기고 경쾌한 시나 황혼의 아름다움이 자아낸 눈물과 우수를 통해서 청춘의 용솟음치는 삶의 기쁨이 봄풀처럼 파릇파릇 싹트고 있었어요. 별장으로 온 지 3주일이 되었을 때 비어있던 곁채에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들이 세든 곁채는 낡은 데다가 좁고 나지막했습니다.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어머니는 분명히 가난뱅이 공작 부인일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원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장밋빛 옷을 입은 날씬한 몸매의 키가 큰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으며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녀가 볼데마르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은 방망이질을 했어요. 어머니 추측대로 그 집안은 공작이긴 해도 돈 한 푼 없는 게 맞았는데 공작 부인의 남편 자세킨 공작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공작은 훌륭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봉군이었고 파리에 오래 살았고 굉장한 부자였지만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건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결혼 후엔 투기 사업에 손을 댔다가 빈털터리가 되었고 결국 일찍 죽었다는 거였죠. 그 아내인 자세키나 공작 부인과 딸이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였으며 얼마 전에 볼데마르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아가씨가 불운한 집안의 딸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엔가 공작 부인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그녀가 어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재판에 걸려있고 어머니가 그 일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몇 사람과 친한 사이인 걸 알고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힘 잘하는 데까지 돕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볼데마르를 그 집에 심부름 보냈어요. 그 집에 갈 수 있게 된 기회가 갑자기 생겼고 볼데마르는 은근히 품고 있던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져 기쁘고 당혹스러웠어요. 그 아가씨의 이름은 지노치카 알렉산드로브나예요. 그녀는 자신을 프랑스식으로 지나이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가까이에서 본 지나이다는 더 아름다웠고 총명해 보였어요. 자신의 나이가 21살이니까 손 위라면서 볼데마르에게 허물없는 태도로 대했어요.
그게 언짢았고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점잖은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 첫 만남 이후 볼데마르의 감정은 그녀를 향한 사랑에 슬픔이 합쳐졌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의 슬픔은 그녀 주위에 있는 청년들 때문이었고 그건 질투였어요. 어머니는 공작 부인 모녀를 집에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인은 재판에 대해 말했고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가난을 불평했고 몸가짐이나 말투에 격식을 전혀 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딸 지나이다는 그야말로 공작의 딸답게 거만할 정도로 단정하게 처신했어요. 아버지는 지나이다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 특유의 우아하고 침착한 태도로 그녀를 상대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했고 그녀의 프랑스어는 완벽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는 흉을 보았고 특히 지나이다의 거만한 태도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후 볼데마르는 지나이다의 손님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집에 주로 모이는 남자들은 볼데마르 외에 5명이었어요. 예비역대의 니르마츠키, 시인 마이다노프, 경기병 벨로브조로프, 의사 루신, 백작 말레프스키였어요. 그들은 그녀와 게임을 하고 게임의 상으로 아가씨 손에 키스할 권리를 받는 식의 놀이를 즐겼어요. 지나이다는 이들을 유쾌하게 통제했고 그들은 거역하지 않았어요.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녀의 몸 전체에서는 경쾌한 매력이 넘쳤고 표정은 풍부했고 변화무쌍했어요. 어느 날엔가는 볼데마르가 키스권을 획득했고 벨로 부조로프는 그걸 100루블에 팔라고 조른 적도 있었어요. 그녀는 다양한 놀이를 고안해냈고 웃음과 환성이 거실에 넘쳐났어요. 볼데마르는 단정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으며 주의와 격리된 채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으므로 이렇게 떠들썩한 고함소리와 체면이고 뭐고 없는 들뜬 분위기는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헤어질 때 지나이다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뜬모를 미소를 지었어요. 방으로 들어왔지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서 마법에라도 걸린 듯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 새롭고 감미로운 느낌으로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리 없는 번갯불과 억제된 듯한 섬광은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니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공원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게 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 지나이다를 심하게 칭찬했고 아버지는 유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후 볼데마르의 열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였고 열정의 시작과 동시에 고통도 시작되었어요. 지나이다가 없으면 슬픔에 빠지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녀 앞에서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고 질투, 초라함,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 등이 앞을 가렸지만 억제할 수 없는 힘은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했어요. 사랑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나이다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연정을 재미있어 하면서 희롱하고 달래기도 하다가 익살스럽게 괴롭히기도 했어요. 볼데마르는 그녀 주변의 남성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관찰을 합니다. 시인 마이다노프는 수없이 많은 시를 그녀를 위해 썼고 감격 어린 어조로 낭송했지만 지나이다는 실컷 듣고 나서 푸시킨의 시를 낭독하게 했는데 그건 공기정화 차원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했어요. 의사 루시는 빈정거리고 냉소적인 말을 예사로 짓거렸는데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있건 없건 대놓고 그녀를 비난했지만 그녀를 사랑했고요. 그녀도 자신에게 빈정거리는 루신을 은근히 존경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특별히 관대하지는 않았죠. 발레프스키 백작과 지나이다의 관계는 좀 애매했는데 그는 잘생기고 영리했지만 교활하고 위선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 위선을 지나이다가 알아채지 못하는 게 오히려 놀라웠어요. 어쩌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개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녀의 환경이 섬세하고 고상한 곳에 익숙해지는 걸 막아서였을 수도 있어요. 지나이다는 불규칙한 교육, 기묘한 교제와 습관, 줄곧 옆에 붙어있는 어머니, 가정의 불행과 무질서, 젊은 처녀가 누리는 자유, 주위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무관심한 태도와 괴팍한 성격을 그녀에게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실제로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도 손님들이 다투는 일이 있어도 그녀는 머리채를 흔들며 다 하찮은 일이야 라고 말했을 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볼데마르는 백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나이다에게 왜 저런 교활한 사람을 집에 드나들게 하는가 물었더니 그가 멋진 코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며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아야 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볼데마르의 콧잔등을 두드리며 아무리 그래도 당신마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정원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고 깊은 비애가 보였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견딜 수 없고 세상 끝에라도 가버리고 싶다고 중얼거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지는 몰라도 그녀의 슬픔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라는 시를 낭송해달라고 했고 시를 읽어주자 한 대목을 되풀이해서 그녀가 암송했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날 모임에서 마이너로프는 새로 출판된 자신의 시집에서 한 편을 낭독했어요. 그중 아니면 혹시 남모르는 연적이 있어 뜻밖의 그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닐까 라는 대목을 읽을 때 볼데마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 얼굴을 붉혔죠. 그 순간 볼데마르는 그녀가 사랑에 빠져 있음을,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이 번쩍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볼데마르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어요.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들어왔으며 손님이 와도 나오지 않고 몇 시간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녀 주변의 남자들 중에서 누구일까 하나하나 꼽아보았지만 알 수 없었고 몇 명은 변화가 있긴 했어요. 의사 루시는 얼굴이 수척해지고 웃음소리는 공허해졌고요. 가벼운 풍자와 냉소는 신경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지나이다의 집에 온 볼데마르에게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대체 왜 이런 곳에 계속 드나드는가를 충고했어요. 자기처럼 나이 먹은 독신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상관없지만 아직 살가죽이 부드러운 젊은이에게 이 집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죠. 어느 날 모였을 때는 사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 놀이를 하는데 지나이다의 순서가 되었고 그때 마침 창밖엔 해가 지고 하늘에 붉고 긴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구름을 보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갈 때 타고 간 황금배의 진홍빛 돛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안토니우스가 그때 몇 살이었는가를 물었죠. 루시는 40살이 넘었었다고 소리쳤고요. 그녀는 그 말을 되풀이해서 물어보았어요. 볼데마르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가 사랑에 빠진 건 확실하며 그게 누구인가를 또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두운 밤에 볼데마르는 정원에 나갔다가 문 열리는 소리, 정원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나이다를 사랑하는 남자가 몰래 그녀를 만나고 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공포감, 징후감으로 머리칼이 쭈뼛 곤두섰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은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감싸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침을 먹을 때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착했고 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오랫동안 산책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앞에서 방에 들어가 있었으며 하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으며 그건 아버지와 지나이다의 교제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 일이 발각된 건 아버지가 그동안 조심을 하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마차를 빌리거나 하는 일들은 하인들 없이는 잘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드러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였죠. 거기에 결정적인 건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볼데마르는 침대 위에 쓰러졌지만 울지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문 앞에서 말레프스키 백작에게 다시 또 집에 오면 창문으로 집어 던지겠다는 말을 하는 걸 목격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는 그의 등에 대고 당신의 필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싸늘하게 했습니다. 백작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를 갈면서 사라졌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시내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르바트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으며 이사 준비는 천천히 진행되었어요. 볼데마르는 허탈한 상태에서도 지나이다의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몰락했다 해도 공작이 딸인데 가정을 가진 아버지에게 대체 무엇을 바랐던 것인가를, 또 자신의 장래가 파멸된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을 생각했어요. 그건 결국 사랑이라는 결론을 아프게 내립니다. 이사 가기 전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나이다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말도 못하게 창백해져 있었어요. 볼데마르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녀는 그를 뜨겁게 안고 울면서 키스를 퍼부었어요. 그 긴 이별의 키스가 누구를 찾는 것인지는 알 필요도 없었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별장을 떠났고 지나간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도 나쁜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전보다 더 커 보였어요. 이런 모순된 감정을 설명할 길은 없었죠.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의사 루신을 만났어요. 돌아보면 그는 볼데마르에게 솔직했고 그 가식 없는 성격이 좋았었어요. 그는 볼데마르에게 이제 의젓한 남자로 보인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경기병 벨로브로조프는 그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으며 적당한 시기에 단념하고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가 그걸 못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말을 타고 외출했어요. 아버지의 말은 멋있고 사나워서 아버지 외에는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함께 가겠다고 졸라서 같이 나갔어요. 모스크바 강을 2번이나 건넜고 말도 지쳤어요. 아버지는 중간에 말고비를 주며 기다리라고 했고 어딘가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았어요. 조그만 목조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아버지와 지나이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보면 파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한 감정이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질투심보다도 강하며 공포보다도 강한 감정이 발을 묶었어요. 아버지는 뭔가를 고집했고 지나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는데 서글프고도 진지한 아름다운 얼굴 위에 헌신과 슬픔, 사랑과 절망의 형용할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당신은 떠나야만 하오라고 말하는 아버지 말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채찍을 들어올리더니 그녀의 팔 위를 때렸고 그녀는 말없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채찍 자국이 난 자신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었어요.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채찍이 없었고 왜 없냐고 묻자 아버지는 버렸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아버지의 엄격한 용모가 얼마나 부드러운 인정과 연민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볼데마르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와 책들이 펼쳐진 책상 앞에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늙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온갖 흥분과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의 사랑을 이제는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볼데마르는 2달 후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페테르부르크로 이사 오자마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죽기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었는데 그걸 보고 몹시 흥분했었고 어머니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요. 그걸 부탁할 때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모스크바의 누군가에게 꽤 많은 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볼데마르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하고 그 행복과 독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4년쯤 시간이 흘렀고요. 대학을 막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극장에서 시인 마이다노프를 만났어요. 그는 지나이다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녀가 지금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다고 했어요. 지나이다는 유부남과의 연애 사건이 소문나서 배우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워낙에 아름답고 영리한 여자라서 괜찮은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유부남과의 연애 사건이라는 말을 할 때 볼데마르를 보고 겸연쩍게 웃었어요. 남편은 재산도 많고 멋진 사람이며 그들은 지금 데무트 호텔에 묵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4일 전에 해산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였어요. 뭔가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이제 영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로 나와 정처 없이 걸으며 그 젊고 뜨겁고 빛나던 생명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예전에 한 집에 살았던 노파의 임정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노파는 평생을 힘겹게 살았으므로 죽음이 주는 자유와 편안함을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성호를 그으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노파의 죽음을 보면서 볼데마르는 지나이다의 최후가 생각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녀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첫사랑,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었을 경험이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죠. 볼데마르는 사랑의 열병을 겪었고요. 자신의 연인이 아버지와 사랑에 빠진 걸 알았죠. 그런데 그가 느끼는 감정이 특이했어요. 놀랍게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져간 아버지를 더 크게 보거든요. 그건 어머니에게 갖고 있는 감정과 결합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잃고 더 나이가 먹어서 첫사랑을 완전히 보내고 다른 죽음을 보면서 그는 확 성장합니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압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랑은 할 때도 뜨겁지만 끝나고 빠져나오면서 더 뜨겁게 성장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첫사랑,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꼭 달고 있죠. 그냥 첫사랑보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 이게 더 로맨틱한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가슴 한켠에 아련한 사랑 하나쯤 품고 산다고 해서 뭔 큰일이 나겠어요. 그건 인생의 정해진 직선을 가끔씩 돌아가게 해주는 비오는 날 오후의 커피 한 잔 같은 거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